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흔히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기준 중에 생각한다라는 점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강조한 바 있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로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야말로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파스칼이나 데카르트의 주장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인간 종을 규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란 주장에는 뭐 딱히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관장하는 신체 기관은 두뇌인데요. 네. 뇌의 크기만 비교하더라도 인간 두뇌의 용량은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하게 큽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실제로 신체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난 인간은 두뇌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을 보자면 두뇌 용량을 좀 크게 만들어준 조물주에게 감사를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인간을 전체 종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만의 특징인 생각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물주가 하사해준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외로 생각하는 일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정식 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흔히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에 옮긴다라고 믿죠. 네. 하지만 라캉이 보기에는 그 반대예요. 반대다. 예, 대부분은 생각 없이 행동을 하다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각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생각 없이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네. 이런 행동은 생각을 한 후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냥 무의식적 또는 습관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과는 무관한 행동이죠. 그렇다면 앞의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잡았어요. 네. 이제 열어보겠죠. 네.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 때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건 말고요.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은 24시간 내내 생각하지는 않죠. 네. 또 매번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지도 않습니다. 대개는 별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상황이 뜻대로 전개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로소 생각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으면 스마트폰이 잡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내밀었는데 스마트폰이 없어. 그럼 어디 뒀더라?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라캉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폴 브르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브르제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구분했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먼저 깊은 생각을 한 후에 자기가 생각한 바를 행동에 옮기는 유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가끔씩 생각이라는 걸 하는 상태인데요. 이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원래 인생은 그런 거잖아. 또는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라면서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도 생각 없이 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힘들어 그게 안 돼서.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왜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하느냐 하면 생각하는 행위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워싱턴 대학의 뇌과학자인 마크스 라이커 교수에 따르면 몸무게의 한 2% 정도에 불과한 두뇌가, 그러니까 두뇌가 전체 중에 한 2% 차지한다고 그래요. 네.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뇌를 사용해서 생각하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 매우 소모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쭈글쭈글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하는 일 자체가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가급적 이 생각 회로를 작동하지 않으려 하고 심한 경우에는 생각하는 일을 타인에게 좀 위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생각은 그 속성상 타인에게 위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생각을 위임하는 순간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 외에 아무도 내 모자를 나를 위해 대신 써줄 수 없듯이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생각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속성상 빌릴 수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빌리는 순간 내 생각이 아니고 위임하는 순간 나는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생각하는 게 귀찮아지거나 그러면 네. 그 두뇌가 또 퇴화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도 순수하게 나의 두뇌를 사용하는 것인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진 인간은 아무런 영향 없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나 사태에 직면하면 순수하게 자기 머리로 독자적인 생각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어딘가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 비슷한 걸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내가 A라는 방향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 봤더니 다 B야. 그럼 나도 그냥 슬쩍 B로 딱 옮겨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것도 영향 중에 하나이죠. 그럼 어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학자 마르크스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각자가 속한 사회적 계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급적 위치가 자본가인가 무산자인가. 무산자라는 건 자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로 노동자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곧 다음 달이면 추석 명절이 있죠. 또 올해 추석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장기간의 휴일이 연속되는 이른바 황금 연휴가 되면 정규직 노동자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연휴 기간에도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주는 장기간의 연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없는데 직원들 월급이나 고정비는 나가기 때문이죠. 또 동일한 무상계급이라 하더라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대체로 황금 연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정된 월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계급적 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독일의 사회학자인 카를 마나임은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유가 생각이죠. 그래서 마나임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이 개개인이 처한 존재 상황에 구속된다라고 봤는데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집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은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어쨌거나 집값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집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사면 올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소 아파트 가격이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무주택자도 대출을 왕창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예. 이제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처한 계급적 위치나 존재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말해 주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네. 근데 뭐 그냥 제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나임이 말한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란 개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 스스로 행한 정신작용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각자가 처한 존재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방향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생각이 존재 상황에 구속된 상치로 방치되면 자기와 입장이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이나 의식이 집단화해서 동일하게 된 상태를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생각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갖는 집단적 무의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서 생산적 논의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존재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생각하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대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마나임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힘 속에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문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끝내 자기 수정을 가해 나가는 과정이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존재 상황에 구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입장만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유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조물주가 모든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하드웨어 두뇌를 선물을 했죠. 네. 하지만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은 스스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민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는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네.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문학 이혁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